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죠. 낳아만 주면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고 하니 아내도 좋다고 해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에서는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금방 표정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 몸 상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가 임신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부 지원을 위해 지방 쪽에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마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이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굴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이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인데 혹시 사돈댁이 쌍꺼풀이 있냐? 며느라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저렇게 났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하네 희한해.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유치원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구나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나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다 놀려서 스트레스 받아 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간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 주말 부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근무할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알겠어 하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 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주었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죠. 무슨 감태추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과 알 수 없는 각종 약 4-5알을 매일 먹었죠.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꺼운 제가 아메리카노를 2잔을 마셨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에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에 완전 잠을 깨게 되었죠. 잠을 깨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옷을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의 손바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을 안 뜨고 계속 자는 척을 했지요.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놈 잔다. 확실히 저기 약발이 좋네. 자기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네.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만날까? 아니면 우리 집 근처 다른 곳도 괜찮고. 일단 나갈 테니까 만나서 마저 이야기하자. 남편 깰까 무섭다.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죠.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켠 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건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남자 때문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어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짓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년놈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나갔죠.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 년놈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었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죠. 이 아파트가 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였고요. 3차까지 다 돌아보고 다시 집에 있는 2차로 가는 길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 개가 있는 그곳에서 들렸어요.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지만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설마 하는 생각에 다가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더군요. 미끄럼틀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집어냈어요. 깍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보긴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밖에서 뭐하냐? 짐승이야? 네가 이렇게 개념 없는 년인 줄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놈이랑 바람 폈니?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하고 다닌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의 쌍판을 팍 엎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돌아봤는데 그놈은 그새 도망간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아내가 저 몰래 바람난 놈 아들이었겠죠. 참, 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임인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의 아이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댁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가 개망신이라도 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 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게 하고요. 그 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들놈이었던 놈도 호적해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뇌종양으로 아프신 지 3년 만에 결국 고인이 되셨네요. 시댁에도 장례식 첫날 신랑이 연락을 드렸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 되더니 4시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몸이 아프시다거나 못 오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이미 친정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불편할 쯤에 제 몸만 잘 케어하라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살림살이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해서 출산 전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임신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이미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했어요. 소소하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눈치를 엄청 줬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디 쓸 거냐부터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쓸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서라 저기서 뭐 해라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아빠 올 시간이니 작은 것만 보라고까지요. 안방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안방을 쓰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안방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곳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고 아빠 화장실은 쓰면 냄새나니까 쓰지 말라는 등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잔소리의 끝판왕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도우미를 부를 형편은 아니었고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들어가니 이래라 저래라 애기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또 엄청난 잔소리를 했어요. 조리원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는데 시댁에 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애가 아무것도 안 했냐며 애나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가만히 있냐면서요. 그것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중 부리듯 말하면서 달달 볶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만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시아버지도 덩달아 애가 울면 짜증을 내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시댁에서 조리하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죠. 이렇게 있다가는 저도 죽을 것 같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는 시엄마가 어딨냐며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한동안 6시에 출근을 했어요. 파, 당근, 무, 점심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새벽에는 아이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깨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시락을 싸다가 아이가 자고 있어서 남편에게 이거 쌀 동안 잠시만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안고 해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인 자기도 출근 준비로 바쁘니 저보고 애를 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신 도시락 싸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어떻게 도시락 싸면서 애를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애 없고 도시락 싸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해서 가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깰까봐 혼자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딱 마주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달래주는 척 하더니 이내 하는 소리가 도시락 싸면서 김치랑 국은 쌌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멍했어요. 자신이 좀 심했다 싶으셨던지 자기가 애를 좀 봐줄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정말 열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잠이 부족했을 때라 잠만 좀 자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아이와 같이 있었고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아들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준다고 울면서 친구에게 뒷담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못된 며느리 만나서 자기 아들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울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그날 너무 열받아서 나도 엄마가 있는 친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픈데 이런 제 상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러웠어요. 임신 때 보새옷 한번 사려고 골랐더니 2만원 나온 거 그것도 비싼 거 골랐다며 그 자리에서 배부른 저를 옆에 두고 깎아달라고 실갱이 하신 시어머니였어요. 늘 임산부는 비싼 옷 사도 얼마 못 입으니 애 낳고 남편이랑 같이 좋은 거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애 낳고는 옷 사러 간 건 아니었고 선물할 곳이 있어서 남편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갔는데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것만 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늘 남편한테 하는 말이 늙은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남편은 정말 자기 엄마가 최고의 시어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아이도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목욕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초능력이 있는지 축지법을 쓴 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지 시어머니가 오셨고 본인이 결국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들은 본래 못된 것들이라며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서 저녁에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아직 가관이 아니었어요. 거의 자식을 조종하는 조종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맨날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시아버지가 은행에서 돈 필요해서 은행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본인은 집 이사 갈 때도 대출을 안 끼고 현금으로 이사한다며 진짜 돈이 많다고 온갖 자랑은 다 하시더니 제가 출산하고 조리하는 동안 1원도 안 주셨어요. 아니 며느리는 신경 안 써도 보통 손주 옷이라도 예쁜 거 사 입히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친정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럴 거면서 BRP니 뭐니 말이나 말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 앞에서 돈 자랑을 하나요? 또 토요일마다 시댁에 농사 핑계를 대시며 저를 불렀어요. 솔직히 핑계가 많아서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갔어요. 임신을 하고도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게 고마울 때가 있을 정도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친정에는 2-3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어요. 어느 토요일 역시나 오시라길래 제가 주말에 저희 친정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약속은 없었고요. 좀 쉬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에게 여러 번 돌아가며 전화를 하더군요. 진짜 주말에 우리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떠보는 거예요. 이미 말을 맞춘 터라 그렇게 넘어갔지만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전화를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한 거였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시댁하고 주말에 밥 먹고 시간을 보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느 주말 저녁에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미리 점심 먹고 일찍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은 뭘 먹을까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시면서 밖에서 먹기는 좀 그렇지 않냐고 하시길래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단 한 번도 식사할 때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대뜸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정색하고 눈치를 주면서 제가 간다니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중간중간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될 시간에 토요일마다 집에 오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쉬고 싶은 날도 있다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봤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과 상관없이 계속 부르고 찾았어요. 그 집 착한 아들은 그저 괜찮아요, 네 합니다. 저만 나쁜 놈이죠 뭐.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좀 희한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은 분들이실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뭔 개떡같은 소리인지. 그러다가 결국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터지고 만 거예요. 엄마 장례식은 그래도 성심성의껏 치르고 싶었고 아기는 아직 어려서 하루 정도 전에 식당에 데리고 있다가 시댁에 잠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있다고 거절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전이랑 오후에 교회 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고 시아버님 혼자 오셨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평소에 둘이 같이 다니는 사람이고 자신들 제사나 생신 때는 일요일이 끼어있으면 무조건 그 주일에 교회는 빠지던 사람인데 매년마다 있는 제사랑 생신 때는 잘만 빠지던 교회를 평생에 많아도 2번뿐인 장례식에 오전 오후 예배 전부 다 참석할 거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유교 사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고 시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걸 탐탁지 않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압권인 건 신랑이 시아버지께 어머니는 교회 간다고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럼 다녀와서 2분 같이 오라고 하니 너무 늦어서 일부러 혼자 오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교회 갔다가 개밥 줘야 돼서 개밥 굶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엄마 보고 내가 다녀올 테니 개밥 주라고 하고 나 혼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진짜 아빠도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시간을 없애버렸으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많이 참았어요. 그 당시도 기분이 진짜 더러웠지만요. 마음 추스르고 생각할수록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개밥이라뇨. 사돈이 상을 당했는데 개밥이 더 중요한가요? 신우도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다들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지들이 사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사돈 장례식에 신경도 안 쓰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랑 쪽의 형식적인 자리는 한 모양인데 시댁에서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에 오셔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어디 욕을 하면 끝이 없고 시종일관 자기 소중한 아들 찾으면서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러오신 줄 알았습니다. 신랑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로는 개밥 때문이라고 하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혼자 오신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무슨 교회 마치면 저녁 8시가 되냐 물었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마치고 오시면 4시쯤이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모진 신랑이나 개밥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전화와서 오고 싶어하는 마음 내비친다는 등 신랑이 자꾸 시댁을 두둔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정말 올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2분이 같이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아버지도 4, 5시쯤 오셨는데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리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신랑은 이걸 섭섭해할 수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집 식구들도 진짜 개차반 맞죠? 시어머님은 자기 친정일은 평소에 엄청 챙기시는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교회 가야 된다고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내비칠까요? 그때도 신랑이 말하는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엄마 보내고 친정아빠 보러 가니 아빠는 참 기운이 없어졌어요. 뭐 우리 시댁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실 기운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손주를 너무 예뻐하셔서 다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만 아들을 놓고 왔습니다. 아빠도 찬성하셨고요. 제가 간간히 들리면 되고 아들도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쯤에 시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이번 생신은 정말 챙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지난 마당에 시댁에 생신 챙기러 오라는 시부모도 보기 싫었고 좋다고 가자고 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당일날 남편에게 나 개밥 주러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생신에 참석 못하겠어. 당신 혼자 다녀와.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 이번 주부터 유기견 봉사 나가기로 했어. 많은 사람과의 약속이라 나가봐야 돼. 당신 혼자 다녀와.
라고 하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봉사는 무슨 봉사냐고요. 왜?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개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던데 나도 개밥 좀 잘 챙기면서 살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남편 혼자서 시댁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 남편이 도착했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화로 불이 납니다. 저는 그냥 전화기를 끄고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볼 겸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빠 밥 좀 챙겨드리고 예쁜 우리 아들이랑 놀다가 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와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두 분 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 생신날 봉사를 하러 가? 그깟 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디? 진짜 배운 게 그따위야? 그 뒤로도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뚜껑이 열려서 그 소리를 들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부모라고 합니까? 하기사 그런 거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장례식에는 고개를 들이밀었겠죠. 저기 봉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개밥 주고 왔어요. 개밥 주는 일은 사돈 장례식에도 못 올 만큼 중요한 일 아닌가요? 뭐 아버님 생신이야 매년 오는 거고 개밥은 지금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 욕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얼마나 잘났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살이 분별도 못하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놈 같은데 부모님 똑 닮았네요. 사실 오늘 오셔서 저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냐고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며느리한테 남들보다 못해요? 그날은 창피했고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년 동안 참았고 이해도 해보려고 살았는데 한 번 더 기대한 제가 바보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정말 우리 아들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차반 같은 사람들한테 개차반 취급받고 더는 못 살겠다. 협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가야지. 그건 니네 엄마랑 상의 말고 나랑 하자. 시어머니가 미쳤냐고 하시길래 정말 미친 척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어요. 지금은 합의 이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겠네요. 아니면 그렇게 합의를 해줄 거였는데 제가 가져왔던 우리가 사는 집 아이 양육비 모두 다 받을 겁니다. 글을 쓰고 나니 분노도 위험도 뭔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친정의 아빠와 같이 있습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장례식에서 보시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빠도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 주십니다. 이혼 뒤 한 달 같이 사는 게 아빠 불편해 하실까봐 가까운 곳에 따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주 매일 곁에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동안은 같이 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많이 마음에 걸렸는데 괜찮다 하시면 계속 같이 살 생각입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합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하니까요. 힘든 일도 많을 테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힘든 시기에 만나서 한평생을 정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든든한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고생 끝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운도 많이 따라줬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에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죠. 남편은 6년 전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빌딩을 한 채 사서 월세만을 받으면서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적에 둘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몸이 허약하여 어릴 적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이후로 저희 부부의 정은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모두 쏠릴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부모를 닮았는지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더니 그 길로 바로 사업을 차려서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큰아들이 대견스러웠던 게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많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업이 무슨 너도나도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아니고요. 큰아들은 그때 당시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할 때 혼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저와 남편이 10원짜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니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었지만 큰아들은 사업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망하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보다 몇 배는 더 벌고 있다는 걸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큰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차라리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임대 빌딩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빌딩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유명 지역이었고 월세만 해도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 전부 다 합하면 어림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들이 대거 몰려있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미팅을 하기 좋았고 건물에 여러 시설들도 들어와 있어서 아들이 사업하기에는 정말로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 남편은 돈을 벌고서도 항상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빌딩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었지만 자신이 경비를 나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세입자 회사원들은 남편을 그냥 경비원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말하기를 대체 왜 그러냐고, 이제는 좀 쉬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돈 많다고 한들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마냥 집에만 있기보단 이렇게 있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더 생생하게 체감이 된다고, 그러니 저보고 방해하지 말라던 남편. 저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냥 남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걸 원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분가에서 살던 아들과 남편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 서로 자주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도 곧 30이라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어느 정도는 이른감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문제겠냐 싶어서 어서 데려와 보라고 했었죠. 이미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했다며 정말 좋은 여자라 엄마도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까지 다니는 진짜 멋진 여자라고 자랑을 계속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오는 며느리감에 은근히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날 날짜를 잡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이 그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한 남편은 아들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지금 저런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우리한테 데려왔냐며 사업은 잘 할 줄 아는 녀석이 여자 보는 눈은 그야말로 호구가 따로 없다며 갑자기 아들에게 큰 호통을 치던 남편. 며느리는 저희 남편에게 아버님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려 하자 제 남편은 당장 그 입 닥치라고 말하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냈었죠.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가 그날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고 하며 빌면서 말을 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따라 나가려던 아들놈을 붙잡아서 저희 가족끼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너가 데려온 저 망할 여자가 너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었지?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는 아들.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회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제 남편의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 남편은 실제로는 건물 주인이지만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남편과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옥상 정리를 하기 위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예비 며느리와 같이 타게 되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저희 남편에게 아저씨 당장 내리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게 되었고 왜 이리 눈치가 없냐고 아저씨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서 제 몸에 냄새가 옮길 것 같으니 당장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고 당당히 말하길래 저희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빌딩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경비원이라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법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니 거기에서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이래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은 무식해서 안 된다며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주한테 말해서 당신같이 천한 직원 한 명 자르는 거 일도 아니라고 어디서 토를 다냐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번쩍거렸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자기 딸만한 여자랑 계속 실랑이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건물주인데 대체 누구한테 건물주를 운운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마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예비 며느리는 남편을 갑자기 밀쳐내며 엘리베이터에 들어있던 청소 도구들을 발로 차더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고 웃으면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순간 남편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
3대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던 남편. 근데 그 이후로도 예비 며느리는 자주 빌딩을 찾아왔고 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 남편과 3번 정도 더 마주치고 자기를 볼 때마다 비웃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향하던 곳이 아들의 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기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것과 맞물려서 남편은 정말 에이 아니겠지 설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싸가지 없던 엘리베이터 여자인 것을 알고는 남편이 저렇게 분노하며 대폭발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큰아들에게 저는 이게 네가 말한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여자냐고 했더니 아들은 도통 믿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자기 앞에서는 보육원 봉사활동도 다니고 지하철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하다며 말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는 그런 여자라고. 또한 자기 회사에 오던 이유도 제가 야근이 있는 날이면 도시락 싸서 줄 정도라고. 그래서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집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며 꿈에도 그런 줄 몰랐던 아들놈에게 남편은 그럼 지금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아들에게 따지니 그건 절대 아니라며 자기도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아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큰아들은 허탈한 표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대뜸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라더니 요즘은 경비원 일만 해도 모두 자기의 건물인 것 마냥 허세 부릴 수 있는 거냐고. 경비원으로 그 건물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의 건물인 줄 착각할 수도 있겠다며 비아냥거리더랍니다. 큰아들은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낯선 모습에 충격을 먹게 되었고 마음을 좀 추스리며 여자친구에게 다시 말했답니다. 지금 한다는 말이 그런 말밖에 없냐고. 너 진짜 내가 알던 여자 맞냐니까. 여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말하기를 적어도 나는 너처럼 거지같이 남한테 부자라고 속이진 않는다고. 진짜 200억의 건물주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개털이네 라고 화를 내는 그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사실대로 그냥 여자친구에게 모두 말해줬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빌딩이 200억인 것까지 조사를 했냐고.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빌딩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했는데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아버지 경비원이신 것도 맞고 빌딩 건물주이신 것도 맞다고 하니 여자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며 믿지 않으려던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고맙다고. 너같이 속물인 여자의 진실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믿던 안 믿던 너의 자유라고.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 빌딩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수하셨던 그날부터 경비를 시작하셨다고. 근데 아버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여자한테 진짜 뭣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사기 결혼할 뻔했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아들의 결혼 해프닝은 끝나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아이는 그 후 자기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봤는지 저의 큰아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알고는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미쳤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사정사정을 하는 연락이 자주 온다고 했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는 자기도 눈을 못 믿겠으니 당분간 여자는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 이후로도 아들에게 몇 번의 선을 보게 하려고 했으나 이전의 여자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는지 이래만 몰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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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요.